때는 1970년대 매일 증권사에 출근하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키는 약 150의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은 객장에 앉아 한참 동안 시세판을 바라보는가 하며 영문 잡지를 읽어내려가며 경제 이름을 꿰뚫어 보았었죠. 그녀는 바로 증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슈퍼개미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시에 외국인도 없고 기관 투자자들도 없던 과거에는 당대의 큰손들이 증권 투자에 나치판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들의 투자를 따라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았었죠. 실제 과거 그녀가 어떤 주식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만 나도 해당 주식이 폭등하는 듯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노인은 본명인 백희엽보다 명동 백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졌는데, 명동 백할머니라고 불린 이유는 당시만 해도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들이 모두 명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증권가나 사채시장의 큰손은 대부분 이분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죠. 영화 마스터에서 나온 사채업자 할머니나 웹소설 증권가의 큰손 백할머니 모두 백희엽을 모델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대한민국 근대기에서 여성 사채업자에 대한 묘사는 그녀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여기에 백희엽은 엄청난 부를 가졌음에도 검소한 생활을 추구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채업자가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건 역시 그녀를 따라한 것이었죠. 그리고 백할머니는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의 스승으로도 유명합니다. 1970년대 말 고려대에 다니던 박현주는 백할머니의 명성을 듣고 무작정 사무실로 찾아가서 주식 투자를 가르쳐달라고 쫄랐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가치 투자의 안목을 배웠다고 합니다. 백할머니가 증권사에 방문할 때 동행하면서 주식 투자의 방법을 배웠었죠. 이처럼 백할머니는 증권가의 큰손으로 그녀와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현재까지도 대중매체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증권가의 큰손으로 불린 백할머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양의 부유한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난 백 씨는 일본의 도쿄로 유학을 가는 등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중 전 재산을 북한에게 몰수당하고 월남했는데, 당시 그녀는 돈이 거의 없는 빈털터리였죠. 이후 그녀는 부산에서 양말을 파는 등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친척의 권유로 일본제 페니실린을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탁월한 선택으로 때마침 이스만 대통령이 일본제 의약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본 페니실린이 미국제보다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원가의 10배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었죠. 백 씨는 이 미천을 가지고 대구를 건너가 군복 장사를 하게 되는데, 사촌 동생이 백선엽 장군으로 군수품 조달은 매우 손쉬웠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6.25 전쟁 이후 백희엽은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변의 권유로 국채 투자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큰손이 된 배경 중 하나였죠. 1950년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건국채라는 최초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건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국채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었었죠. 이렇듯 국채의 판매가 어려워진 정부는 강제할당제라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는데, 국채 물량을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에게 강제로 떠넘기게 됩니다. 국채를 떠안은 이들은 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액면가의 20%에 불과한 값으로 팔았는데, 헐값으로 풀린 국채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결국 국채 시장이 활성화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당시만 해도 상장기업 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채로 자금이 몰리는데 한몫하기도 했죠. 이때 국채를 산 사람들은 액면가의 20%에 매수할 수 있었고, 거치기간과 분할 상환을 거치면 원금의 몇 배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957년 재무부에서는 두 가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하나는 외환거래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과 다른 하나는 제11회 국채 발행안이었죠. 이 두 가지 법안 모두 정부의 재정을 늘리는 목적으로 법안 모두 동시에 통과될 확률은 낮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를 두고 베팅하기 시작합니다. 국채 위발항을 예상한 매수파는 기존 국채가 풍기 현상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기존의 국채를 공격적으로 사들입니다. 반대로 제11회 국채를 찍을 것으로 내다본 매도파는 기존 보유한 국채를 팔았었죠. 이처럼 한쪽에서는 국채를 대량 매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량 매도하는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국회 재정위원회가 국채 발행 계획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공방은 매수파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기존 발행된 국채가 3배 이상 폭등하면서 매수파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꿈에 취해 있었죠. 그러나 며칠 뒤 국회가 기존 결정을 뒤집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매도파의 강력한 요청을 이기지 못한 재무부가 국회를 설득했다는 소문이 뒤따랐죠. 이와 같이 법안이 손바닥처럼 뒤집히는 것을 본 채권시장은 거짓 정보와 작전이 난무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공방전으로 국채 가격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었었죠. 그러던 1958년 1월 16일 재무부의 김현철 장관은 국채 거래를 전면 무효화한다는 말도 안 되는 조치를 발표하는데, 이른바 한국의 자본시장을 뒤흔든 국채 파동이었죠.
이에 대한민국의 채권시장은 신뢰리로 초토화되었고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채권시장은 긴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백할머니는 건국채권이 액면가의 20% 선에서 거래되고 있을 때 이를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국채가 신뢰를 잃고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꿋꿋하게 낮은 가격의 국채를 계속해서 매집했고 결국 만기 상한을 맞아 상당한 수익을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당시 채권시장에서는 누군가는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도 했죠. 여담으로 채권시장의 암흑기가 도래한 이후 정부의 재정적자는 한국은행 또는 해외 차입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채권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개혁을 거친 뒤에야 가능했죠. 1970년대 중반 당시 주식시장은 건설주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75년 7포인트에 불과했던 건설업종 지수가 78년도에는 41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52배가 오르기도 했죠. 이와 같은 건설주 열풍은 1차 오일 쇼크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막대한 오일머니를 지게 된 중동 국가들이 건설공사 발주를 늘리면서 시작된 것이었죠. 중동의 특수로 건설주는 계속해서 올라갔으며 어느 건설회사 중역이 중동에 출장을 갔다는 소문만 돌아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어느 기업이 신규 사업으로 해외 건설이라는 문구만 추가해도 무조건 주가가 뛰었었죠. 그리고 백할머니 역시 동아건설을 비롯하여 해외 건설에 뛰어든 기업들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했는데 중동건설 붐이라는 호재를 타고 폭등하면서 증권가의 큰손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후 막대한 현금을 굴리는 백할머니의 존재가 알려지자 증권 투자자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어떤 주식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만 나도 그 주식은 폭등할 정도였죠. 그리고 백할머니의 투자 방법은 훗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전해져 오고 있는데 과거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백여사가 모범적인 투자자였다고 기억합니다. 큰손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의 세력들처럼 돈의 힘으로 작전을 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었죠. 300억 정도의 자금으로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우량주만 사모은 뒤 몇 년이고 보유하는 정석적인 투자자였죠. 증권가의 대부이자 과거 삼보증권의 회장을 지냈던 강성진은 백할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라고 회상합니다. 백희엽 씨는 삼보증권의 단골 고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다. 그녀는 반드시 우량 기업에만 투자하고 한번 투자하면 적어도 2, 3년은 보유할 정도로 아주 정석적인 투자자였다. 백할머니의 제자였던 박현주 회장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찌어찌하다가 백할머니 뒤를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할머니 사무실로 출근하고 증권사나 기업체 방문 때 동행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께서 정석 투자만 하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백할머니는 엄청난 돈을 가진 거부였음에도 돈을 쓰거나 화려한 생활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코트 하나를 15년간 입는 등 옷도 매우 싸고 해진 것만 입었고 검소한 생활을 고집했죠. 한 증권가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백할머니는 150에 작고 뚱뚱한 몸매였는데 옷은 다 떨어질 때까지 입었고 외제를 끔찍히 싫어했다. 1970년대에는 삼보증권의 지분을 10%나 소유한 주주였으면서도 점심은 항상 짜장면만 먹을 정도로 검소했다. 그리고 백희엽은 중풍으로 쓰러져 투병을 하다 1995년 자택에서 별세합니다. 사망 당시 백여사가 보유한 실물자산만 해도 무려 200억 원이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백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한 증권계는 증권가의 큰손이 떠났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백할머니에 대한 오해가 남아있습니다. 높은 이율의 사채로 돈을 벌었다는 썰로 사채업자의 큰손으로 묘사되는 것은 잘못된 묘사입니다. 과거 70년대에는 증권거래소가 모두 명동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에 거액을 투자하는 개인을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불렀습니다. 이때 사채는 대법이 아니라 회사채와 채권을 일컫는 단어로 현재 우리가 흔히 아는 사채와는 다른 의미였죠. 자, 마지막으로 백할머니가 인터뷰에서 돈 버는 요령에 대해 한 말을 전해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내 이야기가 신문에 나면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요령을 물어볼 것입니다. 말하자면 돈은 눈이 있어요. 때문에 돈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돈이 찾아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돈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